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막힌 곳을 뻥 뚫어주는 해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별칭 막힌 곳을 뻥 뚫어주는 해결사라는 얘기만 들어도 제 가슴이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 지금 원내부대표 맡고 계시죠? 예. 그 원내부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부대표들의 모임은 이제 원내대표단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국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1차적으로 원내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과정에서 부대표들이 각자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같이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이제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라든지 정책질의 뭐 이런 부분 역할들을 같이 하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치 경력은 꽤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디언식 이름 있죠. 네.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본질을 좀 인디언식 이름이 좀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왜 늑대와 함께 춤을 그거 보면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이름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름, 인디언식 이름 지어주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권진영 씨 혹시 인디언식 이름 있어요? 제가 생년월일에 맞춰서 이름표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욕심 많은 늑대를 보라 라는 인디언식 이름이 나오는데 내가 욕심 많다는 건가? 욕심 많은 늑대다가 아니라 그걸 보라고요? 늑대를 보라. 혹시 그 오서방님? 오서방이 욕심 많지, 식탐이 많거든요. 저도 그 인디언 이름 만들어주는 사이트 생년월일 넣어봤더니 웅크린 하늘의 파수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근데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장 잘 지키란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파수꾼이니까. 우리 의원님은 어떤 인디언식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디 사이트에서 찾아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예전에 그 아이디 비슷하게 이메일 처음 나왔을 즈음에 뭔가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이름이 들판에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뭐 시원하기도 하고 또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움 뭐 이런 거여서 어쩌면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심적으로나 뭐 세상적으로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들판에 부는 바람 이러면 좀 뭔가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머무르지 않고 맞습니다. 뭔가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자유롭게 나는 있겠다. 뭐 이런 다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의원님은 뭐 들판에 부는 바람이라는 인디언식 이름보다는 현안 해결사라는 별칭에 더 가깝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충청북도 정무 부지사 시절에 이 현안 해결사라는 별칭이 붙으신 거라면서요. 그 별명이 뭐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가 정무부지사 하던 시절에 우리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누적된 현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다행히도 제가 정무부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역대 최고로 잘 풀렸던 그런 해여서 언론들이 이제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좀 축혀주는 의미로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중국 도민이라든지 여러 그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네. 아마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그 해에 잘 풀려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장섭 의원님의 인생책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입니다. 김훈 네. 작가의 장편 소설 하얼빈이 의원님의 인생책으로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 사실 요즘 읽고 싶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권씩 인생책을 소화하다 보니까 신간 읽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맞아요. 이걸 딱 해주시니까 그 겸사겸사 참 좋았어요. 이 김훈 작가가 이 책을 낸 게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네. 이 안중근 열풍에 또 예. 한 몫을 담당한 책인데요. 예. 이 김훈 작가는 우리에게 카레 노래 등으로 또 잘 알려진 명실상부 우리나라 문학계의 정말 최고 스타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안중근 의사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무려 50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옛날에. 안중근 의사의 신문 조서를 읽게 됐는데 거기에 큰 감명을 받게 되고 내가 언젠가는 이 안중근 의사의 작품을 써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이 작품이 1909년 10월 26일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구를 겨눴던 네. 바로 그 전후의 예.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책의 문장 중에 총구를 고정시키는 일은 언제나 불가능했다. 총을 쥔 자가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총구는 늘 흔들렸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당시의 안중근 의사의 이 심경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영웅의 어떤 삶에 대해서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게 되셨어요? 일단 우리 김훈 선생님의 뭐 그 문장의 힘이랄까요? 특유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분석력이랄까요? 통찰력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도 안중근 의사 내지는 안중근 선생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의 어떤 영웅적인 측면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살해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내적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결론을 내고 그래서 이것들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대의에 의한 서로의 어떤 그 갈등의 해결 과정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을 끌게 됐던 거죠. 뭐 인생책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이런 그 현대인에게 한 번쯤은 보고 생각해 볼 의미가 꽤 있다. 한번 추천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가능하면 같이 토론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예. 30살 청년 안중근의 어깨 위엔 정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을 따라서 하얼빈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얼빈. 저희는 안중근의 선택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왜 이토 히로부미인가? 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의 표현대로 멈추게 할 때까지 안중근의 그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1879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또 민족의식에 대해서 또 이후에 이 근대 문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네. 무예도 참 탁월했습니다. 특히 총을 잘 쐈는데요. 네. 뭐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고 해요. 또 이 안중근 의사가 항일 무장투쟁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네. 공훈을 세우는데 그때 일본 포로들을 많이 잡아요. 네. 근데 당시에 당연히 이들을 사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포로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포로들이 또 안중근 의사의 본거지를 또 누설하게 되면서 네. 또 역습을 당해서 큰 공경에 처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겨우 고향에 돌아왔던 그 이후의 삶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의병 활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다시 결심을 하고 러시아로 떠나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공간적으로 보면 이제 안중근의 고향,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그 다음에 하얼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공간들을 성격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하얼빈이나 둘 다 중립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교육, 비폭력 평화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독립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의미였을 텐데 그것들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사 장소인 하얼빈에서 이제 최후의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과정이어서 블라디보스톡은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 뭐 이런 의미로 그리고 최후의 어떤 결단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블라디보스톡을 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번민과 이제 스스로의 그렇습니다. 대의에 예.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문자답을 많이 했을 안중근 의사가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를 나는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얼빈행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책의 89쪽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안중근은 이토의 육신에 목숨이 붙어서 작동하고 있는 사태를 견딜 수 없어하는 자신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었다. 이토의 목숨을 죽여서 없앤다기보다는 이토가 살아서 이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토의 존재를 소거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바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제국을 이끄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적이죠. 우리 영토를 침범하게 되는 주적이어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 인물로 책은 좀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했다기보다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전 신문 이런 거 보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도 접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정보원도 없고요. 큰 조직도 없이 이제 거의 혈혈단신이다시피 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전 굉장히 놀라웠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는 것이 더 이상의 어떤 한반도의 이 불행을 막고 동양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일본이 주력인 곳도 아니고 우리 한국이 주력인 곳도 아닌 이 중립 지역에서 거사를 함으로 해서 양 가치가 마주보고 가는 철도 마냥 기차 마냥 이렇게 마주쳐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폭발하는 과정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내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되는지 내지는 일본의 이 더 이상의 확장을 막아야 되는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장애물이 없는 곳이 하얼빈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오게 됐던 것 이런 부분들이 그 소설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사도 굉장히 그렇게 우연처럼 잘 맞아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대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논리와 동양 전체의 평화와 이런 게 굉장히 굳건한 생각 속에서 일어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의원님 얘기로 좀 가서 의원님은 정치 입문을 보좌관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언제였어요? 제가 이 정당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1999년입니다. 학생운동 하다가 제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노영민 실장과 함께 그 제야단체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제야단체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 한계들을 좀 절감하면서 우리 단체의 대표인 우리 노영민 실장을 정계로 진출시키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당시에 16대 총선인데요. 2000년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보좌관으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여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긴 세월이었죠. 10년 정도 되셨습니까? 17, 18, 19대까지 12년 정도를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하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 갔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 국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의원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보좌진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국회의원의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점이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시죠? 예,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이제 보좌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법안, 찬반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말고는 의원과 비슷한 모든 그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입법의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의 문제라든지 제도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뭐 보좌진이 최초 발상을 하게 되죠. 우리 노영민 실장께서 저랑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방치를 해서 그런 건지 예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뭐 추후에 보고를 해도 잘했다 이렇게 될 만큼 예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보좌관들보다도 훨씬 능동적으로 국회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초선 의원님들보다는 편안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그 사실 보좌관 생활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보좌진 시절에는 제가 이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뭐 어떤 그 거주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몇 달간은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서 이제 생활하기도 하고 생활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있다 또 지역에 있다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방을 얻는 것이 맞는가 보정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어서 좀 견뎌보자 해서 그렇게 뭐 한 6개월 가까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충북 출신 보좌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쉐어로 모아서 한꺼번에 여의도 인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짓고 게스트하우스 마냥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방식으로. 그거 참 힘든 일이겠어요. 잠잘 곳이 없어서. 뭐 기숙사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좌진들은 늘 이런 어떤 숙식의 문제가 좀 걸리는 문제였죠. 그것도 힘들지만 또 힘든 문제가 있으셨대요. 술을 한 잔도 못 드신대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진짜예요? 사실 그 정치권이 또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꽤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술 한 잔 못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런데 글쎄요, 이게 뭐 적당한 비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떤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마실 줄 아는데 끊은 사람들은 이게 답답함인데 저는 괜찮은데 이 술 좋아하신 분들은 저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죠. 상대도 좀 마셔주기를 바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있겠다 싶은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십 년 적응해서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의원님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술 안 드시면 집에서는 참 좋아하셨겠어요. 그런 게요.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분도 하고도 살아보고 이게 주정뱅이랑도 살아보면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술 안 마시는 사람하고만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원래 그런 건 줄 알죠. 요리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식구가 제가 해준 거를 아무거나 대충 해도 잘 먹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제일 즐겨서 하세요?
뭐 다 김치찌개, 그냥 이것저것 뭐 합니다마는 제 아들이 군대 가서 아빠가 해준 콩나물 무침하고 두부찜하고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어디다가 썼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합니다. 네. 군대 가면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거든요. 근데 콩나물 무침과 두부찜 의원님께서 해주신 걸로요. 와, 이거 진짜 찐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러시군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중근의 선택 두 번째 차트. 6발의 총성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를 하실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한 명의 인물이 더 있더군요. 우덕순이라는 인물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의병 활동을 했던 우덕순과 이제 만나서 함께 하얼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만남 그리고 그 결심을 할 때의 과정이 김용 작가도 참 놀랍다고 써요. 보통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됐는지 다 설명을 하고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서 맞아. 이러저러한 논의가 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자. 응? 가자. 그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김훈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들의 고뇌는 무거웠지만 처신은 바람처럼 가벼웠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목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거를 앞두고 우덕순과 안중근 의사가 사진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 찍을 때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여름을 이제 수배로 이렇게 보내고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월 3일 날 1985년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에 시위를 주도하고 이제 징역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속에는 엄청난 게 있는데 겉은 이렇게 드라이한 이런 상황들하고 비슷한데 저도 이제 자취방에 보증금을 빼서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가재도구, 책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 리어카로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나는 이제 내일 지나면 징역 가서 몇 년을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굉장히 그냥 유쾌하게 쾌활하게 장난처럼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만 속은 복잡하죠. 예,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속은 정말 복잡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부분이 계속 가슴 아프게 안중근의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인간적 갈등, 두려움, 정말 뭐 시체가 막 쌓여있는, 의병들의 시체가 쌓여있는 것보다는 전내나는 자기 아들 하나에 더 집착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과 갈등, 두려움을 속에다 다 막 담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형이 될 줄을, 그리고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칠 줄을, 이게 어떤 결과일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이미 다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6발의 총탄을 이토에게 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서 뭔가 좀 중요해 보이는 인물, 그 인물을 향해서 총구를 당기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이토를 본 적이 없다. 저것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다. 안중근은 다시 조준했다. 안중근은 고요히 집중했다. 이후에 총을 다시 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정확히 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총탄을 다 쏘고 난 다음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안중근 의사가 그 총을 쏘는 거 정말 찰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이 책 표현으로는 오종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작고 괴제제한 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제제한 늙은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작은 거인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이런 큰 야욕을 부려서 우리나라를 불행에 빠뜨렸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순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이제 그런 의미겠지요. 뭐 한 인간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 평화라는 같은 표현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동양 평화랑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동양 평화는 뭐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아마 꾀죄죄하다, 오종종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동양 평화라는 측면으로 이 욕망을 표현했지만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이 수식어를 벗겨놓고 보면 네. 오종종하고 꾀죄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욕망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거 정말 예. 엄청난 통찰이시네.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의의 갈등 속에서 한 인간이 인간을 죽여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적 갈등, 두려움, 뭐 또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은 가치 충돌의 문제 이런 것들이 6발의 총을 쏘는 내내 갈등으로 표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는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표현을 이토 히로부미가 하고 죽었다고 써 있는데 그 바보가 누군지 저도 그 생각을 예, 했어요. 예. 누가 누구 보고 하는 네, 얘기일까?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바보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죽을 때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욕망에 집착했으면 그 바보는 안중근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모님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어떤 점에서? 컬러링을 20년째 안 바꾸고 그대로 쓰신다고 컬러링 해요. 20년 바꾸는 거 동안요? 모르는 거 아니세요 혹시? 저도 오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그렇게 오래 컬러링으로 쓰고 계신 거죠? 와.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바꾸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제가 컬러링이 레디비라는 이제 비틀즈 비틀즈. 뭐 다 아시죠? 네. 예. 굉장히 선율이 좋고요. 네. 컬러링 처음 나왔을 때 선정했던 노래인데 네.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레디비라는 말 그대로 그냥 냅둬. 아, 이게 명언이시다. 이제 충청도 말인데 냅둬요. 냅둬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말뜻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복잡할 때, 복잡한 상황이 우리 삶에서 닥칠 때 그냥 두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두면 나중에 잘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것, 뭐, 제 성격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내가 노력을 해서 뭘 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래서 뭐 좌우명처럼 뭐 그런 거여서요. 아니 냅둬요라고 저기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그 노래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냅둬요. 아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의원님의 좀 알아갈수록 좀 다른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둘 중에 그냥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잘 못하는데. 냅둬요, 그냥. 그런 거 그냥 해봐요, 우리. 그러면 해봐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둘 중 하나 선택한다면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살기 대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살기. 하나, 둘, 셋. 바다를 좋아하세요? 바다는 속에 먹을 것도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있으니까. 생존의 기본이 네, 되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원님이 좋아하는 게 비틀즈 노래와 커피잖아요. 네, 둘 중 하나를 끊어야 된다면 가혹해. 가혹하다. 평생 비틀즈 노래 안 듣기 대 평생 커피 안 마시기. 하나, 둘, 셋. 두 개 다 안 하려면. 의원님 하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 됩니다. 둘 다. 둘 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군요. 그렇구나. 커피 드시면서 비틀즈 노래를 또 예, 들어야 그렇습니다. 제맛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대 흑역사를 고치고 오기. 하나, 둘, 셋.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안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간다면, 혹시 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안중근의 선택 마지막 차트. 동양 평화를 꿈꾸다 합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의거 후에 중국 위순 감옥에 투옥됩니다. 사실 하얼빈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투옥된 이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얼빈은 러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경찰들에게 잡혀가면 행여나 안중근 의사가 유리하게 이 재판이 전개될까봐 일본이 자신들의 이제 관할인 위순 지역으로 옮겨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느냐라고 했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헛된 일을 좋아해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이토를 죽이는 이유를 세계에 발표하려는 수단으로 이토를 죽였다. 이제부터 그 사유를 말하고자 한다. 라고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재판이 중단됩니다. 네, 그 이유를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죠. 당시에 워낙 이 사건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또 밖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들의 과오를 들추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또 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죽인 이유를 밝힌 그 내용, 의원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동양 평화를 위해서죠. 네. 더 이상의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침탈을 막고 중지시켜야 되고 동양 평화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이 전 세계의 그 사람들에게 그 일본의 이런 만행들을 알리고 저항하는 한반도의 이 평범한 이 안중근의 뜻을 세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 그래서 하얼빈이라는 어떤 그 중립지역을 선택을 했죠. 그럼 누구도 자기 말을 다 보도하고 전할 수 있는 곳이었을 텐데 사형 집행일 포함해서 너무 안중근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동양 평화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것, 이것은 안중근이 많이 돌아가시면서도 의사께서 아쉬워했던 부분일 테고 저희도 안중근 의사의 가치, 철학 이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지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 평화론에 대한 책을 한 권 쓰려고 하셨는데 미처 다 못 쓰시고 목차 정도가 아마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게 위순 감옥 안에서 서론과 목차 정도만 집필이 되다가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면서 집필이 중단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공동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공용 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자도 있고요. 또 함께 군대를 창설해서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왜라는 이 캐션 마크 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이거 왜 하지? 최초에 제가 화염병을 던질 때 굉장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거 폭력적인 방식인데 라는. 근데 왜? 라는 물음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정당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로 내내 자기의 어떤 이 의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의 정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원초적인 인간적인 고민부터 동양 평화 내지는 세계 평화라는 그 거대 담론까지를 다 이렇게 좀 훑고 갔다, 고민을 하면서 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중근의 어떤 독립전쟁 내지는 안중근의 가치 실현 이런 부분들을 안중근 의사는 잘 처음부터 책이 끝나는 과정까지 죽음으로 사형 집행하는 이 과정까지를 잘 정리를 했다. 소설적인 측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 선생께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중근의 어떤 이 내적인 부분들을 표현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김훈 선생이 청년 때부터 안중근을 쓰고 싶었는데 75세에 이거를 쓰셨어요. 그럴 만큼 이제 이분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네 편, 내 편 나누면 같이 판단 안 하는 게 우리의 일상 삶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의 충돌에서 어떤 것들이 비교 우위에 있는가, 어떤 게 정의인가를 선택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의 과정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께서 뭐 이토를 둘러싼 그 일본의 상황을 여기서 막 나쁜 놈 이렇게 해석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담담하게 상황을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이 책을 어떻게 좀 그 작가님의 의도에 맞게 잘 해석을 했는지 또 아마 오늘 관심 갖고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사회활동을 출발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이 책을 좀 주고 단순한 뭐 애국심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겠는가. 네. 예, 뭐 당연히 애국심도 있겠고 정의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네. 출발하시는 인생의 삶 출발하는 지점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뭐 요리도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마지막 음식에 들어가는 참기름 한 방울 같은 콩나물 무침에 들어가는 참기름 그렇게 향을 확 퍼지게 하시는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참기름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 평론가 우리 하얼빈 한 줄 요약 해주십시오. 김훈 작가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청년 안중근의 영혼과 생명력을 묘사해보고 싶었다. 이 책의 한 줄 평은 그걸로 대신할게요. 네. 의원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뭐 끝인사 한 줄 정도 하신다면은 우리 대단한 김훈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이 소견으로 막 이리저리 재단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들에 혼란을 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다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 게 많은데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잘 맞추고 호흡하고 이런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탄탄한 실력을 다져오셨고 정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인디언 이름처럼 들판의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입니다. 나는 성형수술 연구를 위해 청담 성형외과에서 3년간 일하면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최근 성형수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학자가 성형수술 대국인 한국의 강남 성형외과에서 그 현장을 관찰하고 직접 성형수술을 경험함으로써 여성의 몸의 변화 및 사례 조정과 과학기술의 개입을 여성 당사자를 위한 치유와 향상, 돌봄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강남 성형외과 참여 관찰기,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패션 본색을 소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복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쓰개부터 전통 신발까지 전통 복식 연구가 최금석 교수의 진짜 한복에 대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담아내 한국의 힙과 멋을 살렸는데요. 패션에는 당대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데요. 특히나 조선 한복에는 여성들의 순환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한복의 힙과 멋, 조선 패션 본색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말의 트렌드입니다. 나는 노란색을 좋아해. 나는 버터 한 방울 들어간 노란색을 좋아해. 여러분들은 두 문장 중 어떤 말이 요즘 말 같으신가요? 우리는 어제의 유행어가 오늘의 구설수가 되는 말의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최근 유행어의 법칙부터 MZ세대의 말습관까지 새로운 말들의 세계를 파고들면서 그 시면에 있는 시대와 사람들의 변화를 읽어갑니다. 텐션과 사랑이 넘치는 요즘 말 탐구서, 말의 트렌드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북한의 건축, 사람을 잇다입니다. 최근 그동안 진행된 대표적인 남북 건설 협력 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평자 김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책에는 북한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북한 건축 사업의 소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다시 시작할 남북협력, 특히 건축 분야 협력 사업을 위해 앞선 사업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는 남북 교류 협력, 북한의 건축, 사람을 잇다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부동산, 설계된 절망입니다. 책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흑백 간 주거지 분리의 역사를 다룹니다. 서평자 양재섭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층, 지역 간 차별과 분리 문제는 임대아파트, 반지하 주택 등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포용적 도시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계층, 지역 간 차별과 분리를 완화하는 단초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라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 부동산, 설계된 절망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